반갑습니다. 예, 저는 반갑습니다. 네. 예, 강의 이름이 그 겨울방학 단기 특강, 윈터 스쿨,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몇 가지 이 용도로 이 강의를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아마 종합반 학생들 꽤 있을 건데, 그 종합반 학생들은 원래 그 3월에 예비순환이 시작을 해요. 근데 그 전에 미리 이제 프리스쿨 과정으로 한번 미리 봐둔다. 선행학습 하는 거잖아요. 결국 많이 잘해야 합격하는 거예요. 남들보다 조금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남들보다 잘하면 되는 거거든요. 선행학습 차원에서 일단 경제학 미리 보신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본 강의를 예비순환 대체 강의로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예비순환 강의는 보통 26회를 하는데 비싸요. 근데 나 경제적으로 좀 부담이 있는데 그렇게 좀 친절하진 않아도 좀 압축적으로 할 수 있는 강의가 없겠냐 해서 가격이 그래도 꽤 차이 날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대체하는 강의로 들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예비순환 들었다가 보통 보면은 이제 종합반 같은 경우는 이제 밀어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좋은데, 예비순환 들었는데 그러고 있다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안 하다가 작년에 들었는데 새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또 예비순환 듣기 부담됩니다 하는 경우에 본 강의 들으셔도 돼요. 그래서 일단 눈치채셨겠지만 굉장히 압축적으로 굉장히 빠른 시간에 많은 내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학원의 요청이 그거예요. 좀 몰아치듯이 좀 많이 좀 세게 해줘라 라는 거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렇게 할 것이고, 일단 강의 내용 자체는요 26회 하는 예비순환보다 더 많습니다. 근데 친절하게 안 해요. 그래서 일단 굉장히 압축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학이라는 과목이 수학을 좀 씁니다. 수학을 쓰는데 그 수업 시간에 수학을 설명을 하거든요. 딱 필요한 정도만 하는데, 만약에 수학만 모아가지고 조금 더 들어보고 싶다라고 하면 경제학에서 쓰는 수학이라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2016년에 이 학원 홈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무료 특강 찍어 놓은 게 있어요. 그냥 무료로 볼 수 있으니까 그 강의를 조금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응원하는 건데. 자, 그 다음에 교재는 이제 제가 쓴 워크북 집이라고 되어 있는 이 책을 쓸 거예요. 이게 원래는 1순환 교재예요. 그러니까 예비순환하고 1순환 때 보는 책인데, 이게 압축적으로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예비순환 26회거든요. 근데 20회인데 26회 하는 거 다 하고 더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압축적으로 일단 진행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산 책은 사실은 이제 1순환 때 다시 보게 될 것이다. 1순환 때는 이 책 말고 문제집을 2권을 더 봐요. 근데 일단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하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수업 빨리 진행하고 하다 보면 좀 날카로워져요. 그리고 미리 사과를 좀 드리면, 이번 주에는 제가 낮에도 수업이 있어요. 그리고 저녁에도 하다 보니까 8시간 서 있기만 해도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하니까 그 선생이 정신이 없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그냥 좀 정신이 없구나 생각하시고, 다음 주에도 보면 아마 정신이 없을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그래도 조금 넉넉하게 시간 쓸 수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남이 말하는데 스마트폰 보는 거 좀 실례잖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스마트폰 안 쓰는 거로 하겠습니다. 일단 금지하고, 가끔은 제가 퇴장도 시킵니다. 학원에서 저만 그러는데요. 그 다음에 질문은 원칙적으로 수업 종료 후에 받습니다. 지금은 이제 수업이 늦게 끝나니까 조금 곤란할 수도 있는데, 이제 수업이 오후로 옮기게 되죠. 그럼 이제 좀 넉넉하게 수업을 질문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거는 궁금한데 집에 가서 생각하다 보니까 또는 자다 깨보니까 알았다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일단 당일 질문은 다음날 질문하는 거로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써놨는데요. 경제학이 개인차가 굉장히 심한 과목이에요. 잘하는 학생들은 되게 잘해요. 근데 고등학교 때 보면 그 수학 쪽 조금 약한 분 있잖아요. 그럼 경제학도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스스로 인정을 해야 돼요. 이게 약한데도 불구하고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력을 하고 또 다른 과목에서 점수를 떴다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개인차 있다고 알아놓으시고,
전반적으로 새로운 과목을 하나 배우는 거는 새로운 언어를 하나 배운다는 마음을 가지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같은 한글을 쓰지만, 같은 한국말을 쓰지만 저 사람들은 어떤 뜻으로 말을 쓰는가. 그래서 경제학도 한국말이기 때문에 대부분 한국말로 이해가 돼요. 근데 가끔은 일상 용어에서 쓰는 용어하고 경제학에서 쓰는 용어를 다른 의미로 쓰는데 그걸 자꾸 일상 용어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엉터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의미로 용어를 쓰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네, 그 정도 생각하시고 그 다음 예복습 여러분들이 일단 좀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그러면 경제학 말고 뭐 하세요? 헌법. 원장님이네요. 졌다. 네. 헌법은 몇 회예요? 몰라요? 10? 넘어가겠습니다. 졌어요. 자, 그럼 이제 이 책은 일단 예비순환 이후에 원래 보게 돼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시험 안 나오는 건 다 빼버렸어요. 그래서 시험 나오는 것만 있어요. 그래서 경제학 수업 처음 시작하는데 경제학이 뭐냐 이런 것도 없어요. 물론 시험에 경제학이란 무엇인가 그런 게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 빼버렸는데 일단 그래도 경제학 처음 하는 날이니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학에 여러 가지 정의가 있어요. 근데 대표적인 정의는 연구 대상에 근거해서 정의하는 거예요. Economics is the study of economy. 그러니까 경제를 공부하는 것이 경제학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경제를 공부하는 것이 경제학이다. 근데 이제 이 정의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러면 경제가 뭔지를 설명을 해야 돼요. 어디까지 경제 현상이냐? 밥 먹는 건 경제 현상이에요? 네, 넓은 의미에서요. 우리가 그걸 소비라고 하거든요. 오케이, 영화 보는 것도 경제 활동이에요. 뭐 기업 활동은 당연히 경제 활동이죠. 근데 문제는 경제 활동과 비경제 활동이 어디까지냐 이런 것이 불명확하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경제학에 또 다른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하는 이야기인데,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제 경제학은 왜 배울까요? 경제학. Study of Economy라고 했는데, 그럼 경제 현상, 경제가 뭐냐라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경제가 옛날에는 통제 경제도 있고 시장 경제도 있었어요. 지금 아직까지도 통제 경제 하는 나라 저 위에 있고 몇 개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이 지금들은 시장 경제를 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경제 현상을 연구한다라는 것이 사실은 시장과 그 다음 시장에서 발생하는 현상에 대한 연구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이 경제학이 시장이라는 걸 설명하는구나 라고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이야기인데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은 뭐 헌법이 바뀔지 모르겠지만 세 가지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민주주의, 법치주의, 시장경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부정하면 사실 대한민국이 아닌 셈이죠. 근데 그 중에서 그 헌법은 뭐 배운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헌법은 민주주의, 법치주의 뭐 이런 거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정치학은 민주주의 배우는 거고 행정법은 법치주의 배우는 거고 그렇겠죠. 거기에 비해서 경제학은 시장 경제가 어떤 거냐를 배우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경제학에 또 다른 정의가 하나 더 있어요. 아주 유명한 정의가 뭔가 하면 연구 방식에 근거한 정의입니다. Economics is what economists do 해가지고 경제학자가 하면 그게 경제학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애든 결혼이든 뭐든 간에 경제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면 그게 다 경제학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 대상이 경제학을 결정짓는다라고 할 수도 있고 접근 방법이 경제학을 결정짓는다라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경제라고 안 봤던 의료, 환경, 보건, 예술 이런 것들도 다 넓은 의미의 경제 현상으로 보자라는 방향이 있는데 두 가지 정의의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일단 1번의 정의가 경제 현상을 연구하는 것이 경제학이다라는 것이 약간 동어 반복적인 면이 있지만 무난한 정의라고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완적인 정의가 이제 경제학자가 하는 것이 경제학이다. 뭐 이런 표현도 있다라고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정의는 많은데 이게 대표적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미시경제학 10회 또는 11회, 그 다음에 거시경제학 나머지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 그럼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은 뭐냐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The study of economy까지는 똑같아요. 미시경제학은 영어로 마이크로잖아요. 그래서 at the level of individual market 또는 individual agent예요. 그러니까 개별 단계까지 내려가서, 그러니까 가장 작은 단계까지 가지고 거기서부터 점점 키워나가자. 이게 이제 미시경제학 접근이라면. 됐습니까? 거시경제학은 the study of economy까지는 똑같습니다. as a whole이에요. 경제를 전체적으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줄여나가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른 걸 설명하려는 거예요. 같은 대상을 설명하는 거예요. 같은 대상인 시장 경제를 설명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두 가지의 분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경제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시나 거시나 결국 경제학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그런 기법이나 이런 건 비슷해요. 비슷한데 뭐 개인차가 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미시가 조금 더 수학을 많이 쓰는 편이고 시험에도 조금 더 내기 좋아요. 예를 들어서 2017년 같은 경우에는 세 문제가 전부 미시경제학에 나왔어요. 하지만 우리가 현실 경제나 시사적인 문제 이야기할 때는 거시경제학이 더 중요한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공부의 양은 반반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체로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공부할 때는 거시가 조금 더 힘들고요. 문제 풀 때는 미시가 조금 어렵고 그런 성향이 있어요. 일단 쭉 한번 진행을 해 간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자, 그럼 이제 오늘은 뭘 하느냐라는 건데, 뭐 1장, 2장, 이 책의 챕터 순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미시경제학은 그 국내에서 미시경제학 교과서 중에 이제 베스트셀러가 이중구 교수님이 쓴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미시 쪽은 챕터를 이중구 교수님 책대로 했고, 거시 책은 그만큼 베스트셀러는 없는데, 그 사실 대학교에서 맨큐라는 분이 쓴 거시경제학 책을 많이 써요. 근데 맨큐 교수가 쓴 책이 미국 책이다 보니까 한국하고 이게 환율도 안 맞고 안 맞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따로 써놓은 그 거시경제학 입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목차를 맞춰놨어요. 그래서 본 강의를 듣는 데는 이 워크북 한 권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조금 더 자세히 써놓은 책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어차피 예비순환 교재니까 이중구 교수님 책하고 제가 쓴 거시경제학 입문을 미리 구해서 보셔도 괜찮습니다. 안 사도 돼요. 안 사도 되고 이제 미리 사도 돼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네. 자, 이 수업 열심히 그냥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일단 2장입니다. 1장은 안 합니다. 이런 이야기 나오죠. 수요. 그 다음에 공급. 균형. 그래서 경제학이 뭐냐라고 하면 수요와 공급을 이야기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 수요가 뭐예요? 괜히 어려운 말 쓰는 거예요. 괜히 어려운 말 쓰는 건데 무언가를 사려는 힘을 수요라고 합니다. 그냥 안 써도 돼요. 저기 중요한 건 여기 다 있거든요. 뭐 써도 되고 너무 열성적이네요, 여러분들. 공급은 뭔가 하면 무언가를 팔려는 힘을 공급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buy, sell로 하면은 훨씬 쉬워요. buy하고 sell 똑같은 말이에요. 완벽 동의어예요. 근데 그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괜히 쉬운 거 한자말로 어렵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buy, sell 너무 쉬우니까 buy란 말 대신에 demand라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sell이란 말 대신에 supply란 말을 쓴 거예요. 그래서 사는 쪽하고 파는 쪽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게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장이라는 현상을 설명하기 전에 미리 수요와 공급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긴 없어요. 여긴 없는데, 이부문 순환도표란 말을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부문 순환도표. 이부문은 뭘까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은 최소한 우리가 이제 그 경제를 분석할 때 나라 경제를 한 단위로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 나라의 경제가 가장 중요한 두 개의 부분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제 우리가 흔히들 뭐라고 하냐면 가계 그리고 기업이라고 해요. 가계, 기업. 이게 동의어들이 있어요. 가계가 있고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가계가 뭐가 되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비자가 된다고 보셔도 돼요. 그 다음 기업이 생산자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고요. 근데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가계 기업으로만 이루어졌다고 보자라고 하면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부문 경제라고 해요. 근데 현대 경제에 와서는 가계 기업 못지않게 국방이나 경찰을 제공하고 때로는 시장을 만들고 닫고 규제하고 하는 역할을 정부가 합니다. 그래서 가계 기업의 정부까지를 더해서 분석할 때 우리가 3부문 모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케이? 근데 세상이 점점 이렇게 발전하면서 한 나라가 자기 안에서만 거래를 해요? 다른 나라하고도 거래를 해요? 다른 나라하고도 거래를 해요. 그래서 foreign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뭐란 말을 쓰기도 하냐면 rest of the world란 말을 쓰기도 해요. 미국 책에 보면 자기들이 중심이고 다른 나라들은 그냥 우리나라 여집합, rest of the world 뭐 그런 말들을 써요. 그래서 해외라는 가상의 존재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고 나머지를 다 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해외. 해가지고 여기까지를 묶어서 모형을 만들면 4부문 모형이라고 해요. 됐습니까? 근데 4부문 먼저 하실래요? 2부문 먼저 하실래요? 2부문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가장 단순한 모형을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 2부문 모형이라고 하는데 이제 경제 앞으로 이제 이런 이야기 많이 할 거니까 등장인물 이야기를 잠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계, 소비자, 기업, 생산자 있는데 우리가 수요 공급이란 말을 쓰잖아요. 그럼 가계하고 기업 중에 누가 수요자고 누가 공급자일까요? 그건 이제 장면에 따라서 달라져요. 장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경제에 수많은 시장이 있잖아요. 그거를 크게 2개, 3개, 4개 그렇게 키워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들이 2부문, 3부문, 4부문이 있는 것처럼 이 장면들도 시장도 2시장, 3시장, 4시장 그렇게 커질 거거든요. 그때 가장 단순하게 2가지 시장만 볼 때 뭘 보냐면 생산물 시장, 생산 요소 시장 이런 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생산물은 유형의 일정한 형태를 갖는 재화와 그 다음에 일정한 형태를 반드시 갖지 않는 서비스라는 거를 우리가 생산물이라고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재화, 서비스. 강의는 뭐라고 해요? 뒤에 말 붙여보면 되죠. 보험 서비스, 통신 서비스, 의료 서비스 이런 건 딱 특정한 형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서비스라고 하고 재화 서비스를 묶어서 생산물 시장 이렇게 부릅니다. 자, 생산 요소 시장의 대표적인 경우는 노동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일종의 가상 시장이지만 자본을 거래하는 시장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노동이나 자본이 거래되는 시장을 생산 요소 시장이라고 해요. 자, 그럼 다시 여쭤봅니다. 가계 또는 소비자는 수요자입니까? 공급자입니까? 말 안 하기로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잘못됐나? 자, 그렇죠. 정답은 어느 위치에 서는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계 또는 소비자라고 하는데 가계 또는 소비자가 그 생산물 시장에서는 뭐로 활동을 하는 거예요? 디맨드, 사는 쪽으로 활동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가계 소비자가 출근을 하잖아요. 오케이? 출근할 때는 노동을 공급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수요자다, 누가 공급자다라는 건 정해져 있잖아요. 가계는 생산물 시장의 수요자이며 생산 요소 시장의 공급자가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가계는 생산물 시장의 수요자이며 생산 요소 시장의 공급자입니다. 반대로 기업은 뭐가 되겠어요? 기업은 생산물 시장의 공급자이며 생산 요소 시장의 수요자가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노동을 수요해서 생산물을 만들면 생산물을 사간 사람들이 소비를 하고 다음날 출근합니다. 그래서 경제라는 것이 이렇게 끊임없이 돌고 돌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낸 그림을 순환도표라고 해요. 여기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부가 들어올 거예요. 그 다음 시장이 하나 더 생길 거예요. 그래서 2부문이 3부문이 되고 3부문이 4부문이 되면 나중에는 막 그냥 이렇게 막 뛰어넘고 막 엄청 복잡한 그림이 돼요. 근데 그거는 복잡할 뿐이지 우리의 직관에 큰 도움은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 그림을 머리에 놓도록 합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제학을 잊어버릴 거잖아요. 수능 때 배운 거 많이 잊어버렸잖아요. 고시 때 배운 것도 많이 잊어버려요. 근데 경제학을 배웠다가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흘러도 사실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노동자하고 소비자는 같은 사람이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계, 소비자 이렇게 해놨지만 이 가계의 또 다른 이름이 뭔가 하면 노동자예요. 그러니까 이 가계가 생산물 시장에서 물건을 사올 때는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소비자라고 부르지만 아침에 일터로 출근할 때는 그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노동자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가 노동자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방향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설명이 가능해요. 왜 이 나라에 만약에 소비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느냐라는 것을 물어본다면 그 노동자에게 충분한 소득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설명했는데 이게 가능한 설명 중에 하나란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간단한 그림이지만 경제학을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도 이 간단한 그림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자, 근데 앞으로 경제학 시험 가서 이 그림 그릴 일 없어요. 경제학에서는 그림 이렇게 안 그리고요. 이렇게 그려요. 이 그림을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유명한 수요 공급 그림이죠. 그리고 경제학에서는 이게 시장이에요. 이게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demand, supply,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 이 만나는 곳을 뭐라고 한다고요? 시장이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정하는 거죠. 잘 보세요. 이쪽을 생산물 시장, 이쪽을 생산 요소 시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생산물 시장에서 축을 어떻게 쓰냐면 이 P를 생산물 가격이라고 썼는데 가격을 P라고 쓴 건 당연히 프라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생산물 수량을 Q라고 썼어요. 이건 당연히 퀀터티에서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을 E라고 표시해 놨는데요. 우리가 이제 시장의 형태에 따라서 다르지만 가장 분석하기 쉬운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완전 경쟁 시장에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이 균형이 됩니다. 균형이 됩니다. 근데 그 균형이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영어 표현이 두 개가 있어요. 영어가 두 개가 있어요. 우리말 균형에 대응되는데요. 처음에 생각나는 단어가 있으신가요? 균형. 밸런스도 균형이에요. 근데 조금 어려운 말로 뭐가 있냐면 이퀄리브리움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경제학의 초기 단기에 사실은 하나는 균형으로 번역하고 하나는 평형으로 번역하자라는 말이 있었어요. 근데 아니 그 헷갈리기만 한다. 그냥 둘 다 균형으로 쓰자라고 하면서 지금은 둘 다 그냥 우리말로 균형이라고 해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 E는 아마 어디서 온 걸 것이다.
이퀄리브리엄에서 온 걸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수요, 공급, 균형 이게 지금 시장이다. 그 다음에 똑같이 생산 요소 시장의 대표가 누군가 하면 노동시장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여기 L을 썼어요. L. L이 아마 뭐겠어요? 레이버. 오케이? 그 다음에 수직축에다가 가격 쓰는 축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W 썼어요. 이건 뭐겠어요? 웨이지. 그래서 여기서도 수요 공급 만나면 균형이다라는 건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죠. 뭔가 하면요. 생산물 시장에서는 수요자가 가게잖아요. 오케이? 근데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수요가 가게예요? 공급이 가게예요? 공급이 가게예요. 그러니까 수요자가 항상 수요자가 아니고 이 시장에서는 수요자로 활동했던 사람이 이 시장에 가면은 뭐로 활동해요? 공급자로 활동하고 기업은 이 시장에서는 공급자로 활동하지만 이게 생산 요소 시장에서 가면 이른바 고용 채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노동 시장에 넘어가면 기업이 뭐가 되는 거예요? 수요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일단 경제는 돌고 도는 것이고 시장에 따라서 같은 사람이 수요자가 되기도 하고 공급자가 되기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리고 앞으로 제가 여기를 다 기호로 쓰지 자세히 설명 안 할 거니까요. 대문자 기호들이 뭘 설명하는지 빨리 익혀야 돼요. 그래서 저게 대문자 다 차고 나면 그 다음에는 두 자짜리 이름을 붙일 거예요. 뭐 MU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두 자 끝나면 또 세 자 붙이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기호에 빨리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가지고 경제학의 가장 기초적인 그런 내용으로서 수요, 공급, 균형 뭐 이런 이야기를 잠시 드렸는데요.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5페이지를 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수요를 함수의 형태로 나타낸 것을 수요 함수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함수 배웠잖아요. 함수. 여러분들은 무슨 함수 배웠어요? 이거 배웠죠. 독립변수, 종속변수, 뭐 기억나세요? 그렇게 배웠죠. 근데 조금 달라요. 지금 보시면 문제 지금 이 수요 함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수요 함수가 QD 되어 있어요. Q가 수량이에요. 이건 디맨드라는 거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P가 뭔가 하면 가격이에요. 자기 가격이에요. 프라이스. 이 기호는 그때그때 달라지니까 의미만 알면 돼요. 이 식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PR이 뭔가 하면 연관제 가격이에요. 연관제 가격. 그 다음 M이 뭔가 하면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소득을 뭐라고 해요? 영어로? income이라고도 하고 money라고도 하죠. 그래서 일단 M이 소득을 나타내는 거로 할게요. 그 다음에 N은 뭔가 하면 number, 소비자의 수. 그 다음에 taste. 그 다음에 P, E 돼 있는데 요거는 무슨 이야기인지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런 거예요. 어떤 상품의 소비량은 그 상품의 가격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왜 그런지는 배우겠지만 현실에 거의 예외 없이 거의 모든 상품들은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가 줄어들고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가 늘어나는 관계를 가져요. 오케이? 그래서 그런 경우에 가격이 상승하면 수량이 줄어든다 라고 할 때 우리가 간략하게 마이너스로 이렇게 하점차를 찍어 가지고 표시를 해주기도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어떤 상품의 소비는 연관제의 가격에도 영향을 받아요. 뭐 별로 좋은 예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쵸? 그렇습니다. 팝콘을 얼마나 먹느냐라는 것이 팝콘 값에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란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팝콘은 주로 어디서 먹으니까? 극장 가서 먹으니까 영화 값이 너무 비싸면 극장 갈 일이 없으니까 팝콘도 안 먹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상품의 소비는 다른 상품 가격에도 영향받는다. 뭐 그런 이야기로 보시면 되겠어요. 좋아요. 표정 좋아요. 그래. 아주 좋아요. 제가 원하는 표정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상품의 소비는 소득에도 영향받겠죠. 옛날에 용돈이 적을 때는 영화 뭐 한 달에 한 편 봤는데 지금은 3편 본다.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소비자 수, 그 다음 사람들의 테이스트, 여러 가지 영향받고, 마지막에 PE는 뭔가 하면요. E는 주로 expectation, 기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상품이 가격이 비싸져요. 그러면 소비를 줄여요. 근데 PE는 뭔가 하면 가격이 오를 것 같은 거예요. 그럼 휘발유 값이 오르면 사람들이 차를 좀 적게 타요. 기름을 좀 적게 넣어요. 근데 휘발유 값이 오를 것 같아요. 내일 오른대요. 그러면 줄여야 돼요. 지금 많이 넣어야 돼요. 지금 많이 넣어야 돼요. 오를 것 같으면 지금 많이 넣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오히려 플러스 관계가 있어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쭉 썼지만 제가 말씀드릴 건 2가지입니다. 경제학이 어려워지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경제학이 어려우시는 첫 번째 이유가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때 대부분 일변수 함수를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 일변수 함수라는 것은 하나의 종속 변수가 하나의 함수가 하나의 독립 변수만 갖는 걸 이야기해요. 근데 경제학에서는 함수가 일변수 함수예요, 다변수 함수예요. 기본 다변수 함수예요. 다변수 함수예요. 여러분들이 다변수 함수를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학이 어렵게 느껴질 가능성이 큽니다. 오케이? 자, 그랬을 때 다변수 함수를 다루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다변수 함수를 다루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방법은 뭔가 하면 우리가 이걸 그림으로 나타낼 때 어차피 2차원 축밖에 못 쓰잖아요. 오케이?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종속 변수가 있다, 어느 축에 하나 있다고 할 때 독립 변수 하나밖에 못 나타낸다고요. 그래서 주로 어떻게 하냐면 제일 중요한 변수 하나를 뽑아 가지고 그것을 축에 나타냅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어떻게 하냐면 숨겨놔요. 숨겨놔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이 그림에서는 수요량을 지금 설명하고 싶어요. 수요량을 설명하고 싶은데 수요량을 설명하는 제일 중요한 변수가 뭐라는 거예요? 가격이란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가격만 축에 나타내놨어요. 그러면 만약에 수요량이 변하는데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했으면 그것은 이미 곡선상에 나타나 있는 관계가 될 거라고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림 위에 보시면 가장 중요한 변수로서 축에 나타낸 변수인 가격의 변화는 곡선 상의 이동으로 나타내지는데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그 가격 이외의 요인, 예를 들어서 똑같은 가격은 그대로인데 소득이 늘었다든지 사람들의 취향이 바뀌었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만약에 수요량이 변하면 그거는 곡선 상의 이동이 되겠어요? 곡선의 이동이 되겠어요? 곡선의 이동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 이제 우리가 다변수 함수를 다뤄야 되는데 다변수 함수를 다루는 그런 첫 번째 방법은 가장 중요한 변수만 축에 놓고 그 축에 있는 변수가 변하면 곡선 상이 변하고 그 외의 변수가 변하면 곡선 자체가 옮겨지는 그런 형태로 나타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시잖아요. 특히 이제 지금 기초이론이나 예비순환이나 이런 수업 들을 때 질문하시면 거의 3분의 1이 그거는 곡선의 이동이 아니고 곡선 상의 이동입니다. 라든지 곡선 상 이동, 곡선의 이동을 구분 못 해가지고 나오는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는 것 같지만 몰라요. 나중에 학생들 와가지고 하고 갑니다. 그래요. 그래서 일단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만 알아둡시다. 자, 그 다음에요. 지금 제가 이제 수요 함수를 이렇게 썼지만 앞으로 수요 함수를 이렇게 쓰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Q라고 썼지만 이 Q는 뭔가 하면 대명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명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량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수량을 상징하는 표현. 이 수 자리에 예를 들어가지고
QX 이렇게 쓸 때도 올 거예요. X 수량. 이게 귀찮으면 그냥 X 이렇게 쓰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Q라고 쓰고 하지만 저게 항상 Q로 나오는 건 아니고 저건 수량을 대표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가격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가격도 P라고 썼다가 1번 제어라고 해가지고 P1이라고 썼다가 그 다음에 PX라고 썼다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수요함수라는 게 꼭 저런 형태가 아니고 저와 같은 의미를 갖는 형태이면 다 수요함수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타난 것처럼 아까 이제 그림이 있고 그림 위에 보시면 대부분의 상품의 경우 예외 없이 가격이 하락하면 수량이 증가한다 라는 것을 수요의 법칙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수요의 법칙에 따라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졌을 때 수학에서는 이거를 이제 기울기가 음수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영어에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다운슬로프라고 해요. 다운슬로프. 다운슬로프를 번역을 해서 우리말로 뭐라고 하냐면 우하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곡선이 마이너스 기울기를 가질 때 그걸 우하향이라고 항상 부를 테니까 기울기가 음수라는 거하고 우하향이란 말은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오케이? 자, 일단 여기까지고요. 그럼 넘어가 봅시다. 안 되겠어요. 조금 더 빨리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수요 곡선은 일단 마이너스 기울기를 가진다 또는 우하향한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수요의 법칙이라고 해요. 근데 문제는요. 수요 곡선이 마이너스 기울기를 가진다고 했을 때 문제는 우하향하긴 하는데 얼마나 우하향하느냐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루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탄력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페이지 보시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나와요. 그래서 맨 앞에 지금 탄력성이 나오는 이유는요. 이 탄력성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수학의 기초 개념을 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맨 앞에서 이제 그 탄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말씀드릴게요. 이건 여러분 책에는 없는데 일단 이 두 개의 곡선의 공통점은 뭐예요? 둘 다 마이너스 기울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그런데 이 경우에 방향을 이렇게 보세요. 가격이 변하면 수량이 변하는데 이 두 개의 곡선 중에 만약에 똑같이 가격이 하락했다고 할 때 D1 곡선은 여기까지 늘어나고요. D2 곡선은 여기까지 늘어날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D1 곡선과 D2 곡선 중에 똑같은 가격 변화에 더 민감하게 대응한 곡선은 D1이에요, D2예요? D2인 셈이죠. 이해가십니까? 저것을 이제 가격에 대한 민감도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인데 경제학자들은 이걸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요. 탄력성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변했을 때 여기서 얼마만큼 탄력적으로 반응했냐라고 이렇게 부른 거죠. 민감도나 탄력성이나 일단 같은 말로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결국 이제 가격에 대해서 수량이 얼마나 반응하느냐라는 건데 이 민감도를 어떻게 나타낼지에 대해서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이렇게 봅시다. 자, 그래서 정의 보시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란 어떤 재화 가격이 변할 때 그 재화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 됐습니까? 어떻게 보면 얼마나가 핵심일 수 있습니다. 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기보다는 얼마나 반응하냐 이게 탄력성인데 탄력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합시다. 한번 여쭤볼게요. 가격이 2원 변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뭔가 하면, 기호가 이렇습니다. 만약 가격이 100원이다가 120원이 되면, 이때 앞으로 델타 P라는 용어를 쓸 거예요. 델타 P. 델타 P는 가격이 얼마나 변했냐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델타 P가 얼마냐면 20이에요. 그 다음에
P분의 델타 P라는 말을 쓰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구분하면 되냐면요. 델타 P는 변화분, P분의 델타 P는 변화율, 이렇게 부를 거예요, 앞으로. 변화분, 변화율. 오케이? 자, 그럼 이 경우 변화율은 얼마예요? 변화율은 원래 시작점을 기준으로 삼느냐, 종료점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별말 없으면 시작점을 기준점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 경우에 100에서 120이 되면 변화율은 100분의 20 해서 0.2 또는 20% 이렇게 나타내지죠. 오케이?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변화분이 의미 있을까요? 변화율이 의미 있을까요? 변화분이 중요할까요? 변화율이 중요할까요? 경제학자들이 고민을 했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변화분이 중요한가? 만약에 10원짜리가 30원이 됐어요. 이것도 20원 변했죠. 근데 10,000원짜리가 10,020원이 됐어요. 이것도 얼마 변했어요? 20 변했잖아요. 하지만 이건 지금 가격이 3배가 된 거잖아요. 근데 이건 거의 안 변한 거잖아요. 그러니 가격이 경제 변수이기 때문에 변화분 자체가 의미가 더 크겠어요? 변화율이 의미가 크겠어요? 변화율이 의미가 크다고 본 거죠. 그래서 가격에 대해 가지고 수량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도 변화분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변화율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다 라고 본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탄력성을 처음 정의했던 경제학자들이 고민 끝에 탄력성은 변화율로 정의하자 해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요. 엡실런을 일단 써요. 이걸 쓰는 이유는 뭔가 하면 탄력성을 영어로 elasticity라고 합니다. elasticity에서 관련된 그릭 로마 문자로 이제 엡실런을 쓴 거죠. 그 다음에 가격에 대한 탄력성이라고 해가지고 엡실런 P로 쓸 거예요. 엡실런 P라고 썼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정의해 볼게요. 탄력성을 가격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하면 그냥 듣기만 하세요. 독립변수 변화율분의 종속변수 변화율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가 독립변수예요? 가격의 변화율 분의 수량의 변화율이에요. 그래서 P분의 델타 P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가격의 변화율. 그 다음에 QD분의 델타 QD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수량 또는 수요량의 변화율이 되겠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이게 탄력성의 정의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국내에 나와 있는 교과서 중에 한 30% 정도는 탄력성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량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줄어들기 때문에 탄력성을 이렇게 정의하면 양수가 나오겠어요? 음수가 나오겠어요? 음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그냥 이렇게 정의해놓고 음수로 쓰는 방법이 있어요. 답이 음수로 나오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정의를 할 때 마이너스를 붙여주면요. 오케이? 정의할 때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답은 뭐로 나오겠어요? 값은 양수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많은 교과서들이 정의할 때 마이너스를 붙임으로써 답이 양수가 나오도록 정의를 해놨어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 수요 가격 탄력성의 정의식입니다. 수요 가격 탄력성 정의식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의 의문을 한번 가져보는 거죠. 선생님. 제가 보기에는 탄력성은 기울기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예를 들어가지고 똑같은 기준점에서 출발했다면,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가격에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탄력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기 뭔가 기울기하고 관련된 값이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의된 탄력성식을 두 개의 부분으로 구분해서 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쓰냐면 마이너스는 그냥 쓰고요.
델타 붙은 부분을 모으고 델타 안 붙은 부분을 따로 모으고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라는 식이 됩니다. 됐습니까? 이게 번분수 정리해서 분모 뒤집어서 쓴 거예요. 자, 이렇게 쓰면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이 둘 중에 한 부분은 기울기와 관련된 부분일 거예요. 그럼 이 둘 중에 어느 부분이 기울기와 관련된 부분일까? 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미분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고등학교 때 미분 배운 그런 세대죠. 자, 그래서요, 여러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안 하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조금 잊어버리신 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경제 수학 기초를 조금 상기하고 그 다음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프린트 드렸을 거예요. 프린트는 별로 없어요. 이 책에 다 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프린트 안 드리는데요. 그냥 첫날이라서 드리는 거고, 거기 보시면 미분 기초 돼 있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걸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건 몇 개 없어요. 자, 봅시다. 미분이라고 돼 있는데요. 미분이 원래 무슨 뜻이에요? 미세한 변화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미분이란 게 미세한 변화분을 다루는 수학을 미분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원래 뜻은 미세한 변화분이지만 고등학교 때 미분했다 라고 하면 뭐 구하는 작업이기도 했어요? 기울기 구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했죠. 신기하게. 그 미분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해보니까 기울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미분은 다 배웠지만 미분과 관련된 기호들을 익히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선 원래는 함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함수는 다 아시죠? 함수. 저는 이게 함수란 표현이 너무 멋져요. 왜 멋지냐면 함수 할 때 함이 뭐예요? 함. 그쵸? 국기함, 무슨 뭐 선물함 할 때 그 함이에요. 그게 여기다가 독립변수를 집어넣으면 종속변수가 하나의 값으로 정해져야 됐을 때 하나의 값으로 정의될 때만 함수라고 하고 여러 개의 값이 나오면 그거는 원래 원칙적으로는 함수라고 안 하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가능한 경제학에서도 그 기준을 따르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가 들으면 기억날 거예요. 진짜 앞으로 정의구역 기억나세요? 오 마이 갓. 공역? 치역? 어떻게 다른 거예요? 오 마이 갓. 독립변수, 종속변수는 기억나시죠? 네, 요것만 기억나면 돼요. 일단은요. 참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그냥 제가 XY축에서 무난히 가장 그냥 일반적인 함수 하나를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려놓은 선이에요. 그랬을 때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 함수상에서 임의의 두 점을 잡았어요. 됐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임의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수평으로 나타내 보면 그것이 x가 변한 크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델타 x라고 쓸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델타 x가 변화분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두 점 사이의 간격을 수직축으로 이렇게 따져봤을 때 이걸 뭐로 나타내면 되겠어요? 델타 y라고 하면 될 거라고요. 됐어요? 그러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요. 델타 x분의 델타 y라는 표현을 하나 만들어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비례는 안 맞지만 x가 두 개 변했을 때 y가 엉터리지만요. 한번 들어보세요. 4개가 변했다. 2개 변했을 때 4개 변했다 라고 하면 이게 기울기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기울기가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래쪽에 보세요. 델타 x분의 델타 y가 xy 평면에서 두 점을 이은 선분의 기울기가 된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 여쭤볼게요.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는 델타 x분의 델타 y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맞는 표현이에요. 근데 제가 만약에 두 점을 잡을 때 두 점을 굉장히 가까운 쪽에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극한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작은 델타 x와 굉장히 작은 델타 y 사이에 비율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델타 x가 변화분을 나타내는데 그 델타 x가 0에 수렴하는 크기로 작아질 때 그걸 우리가 어떻게 쓰기도 하냐면 dx라고 이렇게 쓰기도 해요. 아주 미세한 변화분이 됐을 때 dx라고 씁니다.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똑같은 식으로 이 두 점이 굉장히 근접해 있을 때 y가 얼마 변했을까? y가 굉장히 미세하게 변했을 때 얼마 변했을까를 나타내는 표현이 dx분의 dy가 돼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결국 델타 x분의 델타 y는 두 점을 잡았을 때 있는 선분의 기울기인데 1점을 점점 가까이 잡으면 그 선분의 기울기도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0하고 1점이 거의 붙어 있으면요. 사실상 여기서 무엇을 구한 것과 같아지겠어요? 접선의 기울기를 구한 것과 같아질 거라고요. 그래서 dx분의 dy라고 나타내면 이것이 xy 평면에서 사실상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표현이 되게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델타 x가 변화분인데 이게 굉장히 작은 변화분일 때 뭐라고 쓰고? dx라고 쓰고 델타 x분의 델타 y가 두 점을 이은 기울기인데 그 두 점 사이의 간격이 굉장히 좁아지면 우리가 dx분의 dy라고 해가지고 접선의 기울기라고 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넘어가기 전에 한번 여쭤봅시다.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요. 탄력성이라는 거는 분명히 기울기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다. 근데 경제학이 골치 아픈 이유 중에 하나가 수학은 X축, Y축으로 항상 표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경제학에서는 X축, Y축이 계속 바뀌어요. 아까만 해도 PQ 썼다가 뭐도 나온 적 있어요. WL도 나온 적이 있고 그래요. 여하간에 지금은 축이 뭐예요? PQ예요. 오케이? 그렇다면 마치 우리가 델타 X분의 델타 Y를 쓰듯이 만약에 델타 Q분의 델타 P라고 쓰면 이것이 수요 곡선의 뭐가 될 것이고 기울기가 될 것이고 됐습니까? 만약 이걸 뒤집어 가지고 제가 델타 P분의 델타 Q라고 쓰면 이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기울기의 역수가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그리고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탄력성은 기울기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그게 완만할수록 탄력성이 클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탄력성의 공식에서 이 두 부분 중 기울기를 담고 있는 부분은 어느 쪽이겠어요? 이 앞쪽일 거라고요. 그래서 PQ 평면에서는 그냥 기울기라고 하면 뭘 쓰게 돼 있고 델타 Q분의 델타 P를 쓰게 돼 있고 델타 P분의 델타 Q라고 하면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는 기울기의 역수가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기울기 역수. 그래서 여러분들은 탄력성이 기울기 또는 기울기 역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사실은요. 탄력성이 기울기에만 영향받아요? 그 외의 요인도 있다는 거예요. 그 외의 요인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탄력성은 기울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기울기하고 똑같은 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탄력성은 기울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기울기 그 자체는 아니다 라고 일단 생각합니다. 자, 이 부분이 뭘 의미할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은 기준점의 위치인데요. 일단 써놓으세요. 그럼 기준점 위치. 일단 이 중에서 이 기울기가 나온다라는 것이 인상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 이렇게 정의를 했고 일단 조금 있다가 제가 지금 안 쓰면 잊어버릴 것 같으니까 보통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탄력성이 계산을 했을 때 1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1이 나오는 경우를 단위 탄력적이라고 해요. 단위 탄력적. 이건 써놓으세요. 그래서 단위 탄력적이 뭔가 하면 가격이 10% 변하면 소비량도 10% 변하면 그걸 기준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때를 기준으로 삼아서 2, 3 나오면 그때보다 2배 크다, 그때보다 3배 크다 이렇게 간다고 해서 이걸 단위 탄력이라고 해요. 그리고 보통 1보다 크면 가격이 변할 때 수량이 더 많이 변한다 라는 거니까 탄력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됐습니까? 일레스틱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1보다 작으면 비탄력이라고들 이야기하죠. 근데 사실 반드시 1보다 작다고 비탄력이라고 부르지만 그게 무의미하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탄력성 0.2나 0.3만 돼도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의미 있는 경우인 경우도 많아요. 일단 우리가 1을 기준으로 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탄력성을 구할 때 뭐 미분도 쓰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하는구나 라고 보셨고요. 하던 거니까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이제 수학 자료 계속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미세한 변화분을 다루는 수학의 영역을 미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미분을 쓸 때 몇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요, y가 fx라고 주어졌을 때 우리가 미분을 표시할 때 고등학교 때 다 해봤을 거예요. y 다시 이렇게 쓰기도 하죠. 그 다음에 f-x 이렇게 쓰기도 하죠. 근데 요게 dx분의 dy 이렇게 쓰기도 하죠. 오케이? 사실은 다 미분을 표시하는 거지만 제일 써보면 써볼수록 좋은 표현은 이 세 번째 방법이긴 해요. 왜냐하면 이 앞에 방법은요, 1변수 함수일 때는 문제가 없지만 2변수, 3변수 이렇게 갚버리면 이게 뭐에 대해서 미분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 번째 방식을 앞으로 이제 많이 씁니다. 근데 이 표현, 이 경제학에서 뭘 의미하느냐라는 것을 보도록 합시다. 자, 아래쪽에 나옵니다. 이 표현들은 세 개 전부 다 y는 fx라는 함수를 x로 미분했다는 표기입니다. 됐습니까? y는 을 x로 미분했다. 그런데 미분을 해서 예를 들어서 3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게 이 곡선의 기울기가 얼마란 소리예요? 함수의 기울기가 3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는 동시에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의미이기도 하며, 오케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경제학이 끝날 때까지요, 단 10분도요, 어떤 10분도 미분을 안 하는 10분이 없을 거예요. 미분은 경제학의 언어예요. 왜 그러면 경제학에서 이렇게 미분을 많이 쓰게 되었는가라는 거는요,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한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한계. 여기서 한계는 한계에 직면했다. 첫 시간이 한계였어. 그게 아니고요. 영어로 이제 마지날이라서 가장자리 또는 마지막 한 단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앞으로 한계 효용, 한계 생산, 한계 대체율, 경제학에서 아주 많이 쓰는 그 용어거든요. 근데 이 한계라는 것이 추가적인 한 단위에 대해 가지고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 이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마지막 한 단위에 대해서 무슨 효과가 나느냐 이걸 분석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 이것이 x가 한 단위 변했을 때 y가 얼마나 변하느냐 라고 하는 미분과 개념상 똑같더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경제학에서 이 미분을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된 이유가 경제학의 한계가 사실상 수학에서의 무엇과 비슷한 개념이더라. 미분하고 비슷한 개념이기 때문에 경제학에서 이 미분을 많이 쓰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두고요. 다음 페이지 봅니다. 그러면 어차피 여러분들 그 수학을 좀 알아야 경제학을 하니까 연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자, 그러면 보세요. 미분의 기본 공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의 공식에서 일단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거는 2개, 3개밖에 없어요.
첫 번째 나오는 게 뭔가 하면 거듭 제곱 함수의 미분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의 이걸 외우고 있을 거예요. 그 고등학교 때 파워 펑션이라고 해가지고 몇 함수란 말 들어보셨어요? 요새도 그런 말 써요? 안 써요 지금은? 전부 잘못했어요? y는 fx는 x의 n승, 그러니까 x의 n승이라는 거는 x가 n번 곱해져 있다는 뜻이잖아요. xxxx 곱해져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는 파워 펑션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거듭 제곱 함수라고들 해요. 그래서 거듭 제곱 함수가 있을 때 그것을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잘 아시겠지만 지수는 내리고 지수에서 1을 빼주면 되죠. 그래가지고 n에 x n-1 이게 여러분들이 일단 오늘 외워야 될 공식이에요. 그리고 외우고 있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연습해 보도록 합시다. 맨 먼저 나오는 게 뭔가 하면요, y는 3이에요. 자, 이런 함수를 뭐라고 합니까? 상수함수라고 하지요. 그리고 y는 3의 함수는 우리가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내지게 되죠. 그럼 이 경우는 상수함수는 기울기가 있어요. 기울기가 0이에요. 기울기가 0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y는 3인데 y는 3을 제가 y는 3의 x0승이라고 써도 되겠어요? 모든 어떤 미츠의 값을 갖더라도 0승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1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 뒤에 x 0승이 곱해졌다고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어떻게 보시냐면 이 식을 미분하면 x의 0승에서 0이 앞으로 내려오니까 뭐가 되겠어요? 0이 되죠. 그럼 상수함수는 기울기도 0인데 미분해도 뭐가 나오네요? 0이 나오네요. 미분하면 기울기 맞나 봐요. 확인해 봅시다. 선생님, 하나 해보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다른 것도 해보죠. 자, 그럼 보세요. y는 2x 플러스 3입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1차 함수라고도 하고 선형 함수라고도 해요. 1차 함수가 직선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선형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차 함수를 그려보면 뭐 절편 찍고 기울기 2로 이렇게 나가겠죠. 자, 근데 직선의 정의가 뭐예요? 직선의 정의. 직선에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울기가 일정한 선을 직선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지금 y는 2x 플러스 3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가 일정한 선인데 정확하게는 기울기가 뭐로 일정한 선입니까? 기울기가 2로 일정한 선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모르는 척 하지 마세요. 치사하게. 모르는 척. 자, 그럼 이 식에서 여러분들은 이미 일부를 미분을 해봤습니다. 3은 미분하면 뭐가 된다는 걸 봤어요. 0이 된다는 걸 봤어요. 오케이? 그리고 이건 2x는 2x의 1승인 셈이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이것을 미분을 하면 앞부분 2x의 1승은 1은 앞으로 와도 의미가 없을 것이고 1이 0승이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1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3은 0이니까 이 식은 2로 일정해져 버립니다.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제가 2x 플러스 3을 미분하니까 2로 일정하다가 나왔는데 이 함수의 기울기도 뭐로 일정하니까? 2로 일정하니까 미분하면 기울기 나오는 거 맞나 봐요, 이제.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이제 y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한국 교육이 무서운 거예요. 딱 보자마자 뭐로 묻고 싶으세요? x 플러스 1로 묻고 막 제곱하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이게 진짜 한국 교육의 힘이라니까. 손이 막 떨리네요. 그러면 만약에 요 그림을 x 플러스 1로 묶었을 때 제곱하면 뒤에 뭐가 남아요? 2가 남죠. 인간적으로 압니다. 그러면 제가 가상적으로 전 구간을 다 가질 수 있다고 할 때 2차 함수는 어떤 형태를 가졌어요?
흔히들 포물선이라고 하잖아요. U자형이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다 그리면 아마 마이너스 1에서 최소점을 갔는데 그때 높이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근데 경제학에서는요, 경제 변수들은 기본적으로 음수가 의미가 없어요. 가격이나 수량이나 이런 게 음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사분면을 정의구간으로 보통 써요. 일사분면을 정의구간으로 쓴다라고 했을 때, 자, 특징이 이렇습니다. 직선은 기울기가 일정하지만, 곡선은 기울기가 일정합니까? 변합니까? 변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만약에 일사분면으로 한정을 한다면, 기울기는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커집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그러면 미분해 봅시다. 그러면 이미 2x 플러스 3 미분해 봤잖아요. 그럼 얼마 나와요? 2 나와요. 그러면 x제곱인데 x제곱은 미분하면 2를 앞으로 내리고 1을 빼줍니다. 그러면 2x 플러스 2가 돼요.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정말로 기울기가 일정해요. 이번에는 기울기가 x 따라 변해요. 기울기가 x 따라 변하죠. 지금 미분값이 x 따라 변하죠. 그리고 x가 커질수록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y-가 커지죠. 아, 그래서 미분하면 정말 기울기 나오나 보다 라고 믿기로 합시다. 그땐 믿었는데 지금 못 믿을 게 뭡니까? 자, 그럼 계속 갑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분수함수예요. y는 x분의 1인데 흔히들 뭐 직각삼곡선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오케이, 분수함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형태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일단 요거를 x 마이너스 1승으로 쓸 수 있다는 걸 아시죠? 오케이? 그리고 이 경우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직각삼곡선 분수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형태로 나타내진다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런 형태는 물론 3, 4분면이 있지만 이건 큰 의미 없다고 보고, 우리가 1, 4분면만 고려할 때 일단 이 함수의 기울기는 분명히 양수, 음수이고, 됐습니까? 기울기 절대값은 점점 커져갑니까? 기울기 절대값은 점점 작아져갑니까? 작아져가요. 여러분 혹시 낮에도 수업 들으셨어요? 아, 아침에 수업 들었구나. 아, 힘들만하다.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분을 해서 나오는 것이 기울기가 맞다면 기울기 자체는 분명히 무엇이고 음수이고 그 절대값은 점점 어떻게 될 것이다? 작아질 것이다. 그럼 미분을 해봅시다. 기계적으로 하는 거죠. 그럼 이게 마이너스 1승으로 쓸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1을 앞으로 놓고 여기는 몇 승이 됩니까? x의 마이너스 2승이 됩니다. 근데 x의 마이너스 2승이란 건 또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마이너스의 x 제곱분의 1승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이 값은 분명히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분명히 음수이고요. x가 커질수록 그 절대값이 어떻게 됩니까? 줄어듭니다. 제가 증명한 건 아니지만 이 정도 했으면 미분이 기울기를 구하는 과정이다 라는 것을 믿을 만합니다. 하나만 더 해봅시다. 둘을 더 할 겁니다. 이번에는 y는 루트 x예요. 자, 루트 x는 어떻게 써요? x의 2분의 1승이라고도 쓰죠. 자, 그리고 생각해 봅시다. 루트 x 함수는 일단 뭐 허수 이런 거 빼면 경제학에서는 허수 잘 안 쓰니까 1사분면에서 정의되며, 오케이? 루트 함수는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인간적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루트 함수의 기울기는 반드시 무엇이며? 양수이며. 됐죠? 그 다음에 그 절대값은 점점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집니다. 과연 이 조건에 맞는지 봅시다. 그럼 이 경우에 이 식을 미분한다라는 것은요, 2분의 1승을 미분한다는 것은 앞에 2분의 1승을 놓고,
지수에서 1을 뺍니다. 됐습니까? 그럼 뭐가 되냐면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 됩니다. 됐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식을 다시 보기 좋은 식으로 정리하면요. 2분의 1이고 마이너스는 분모로 들어가는 뜻이고 2분의 1승은 다시 루트를 씌우라는 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식은 2분의 1에 루트 x분의 1이 됩니다. 고등학교 때 이런 건 뭐 공식으로 외운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이 사실은 이 값은 반드시 무슨 값을 가지고 양수의 값을 가지고 x가 커질수록 그 값이 어떻게 됩니까? 작아집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용으로는 미분이 기울기를 구하는 과정이다 라는 것을 믿지 못할 이유는 없겠죠. 물론 이게 완전한 증명은 아니지만 아 그래 한번 그랬던 거구나 라고 이제 확인한 거죠.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했던 미분이에요. 네. 여러분 표정 나는 뭐지?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이제 하나가 더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민망해라. 로그 함수가 나옵니다. 로그 함수. 여러분들은 선생님 딴 건 괜찮은데 로그 다 잊어버렸어요. 로그 하지 마세요. 하는데 로그 알아요. 응? 대한민국 교육의 힘이에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로그가 기억나나 안 나나? 자, 로그 다 잊어버렸다는 사람한테 자 얼마예요? 3이지. 왜 로그를 몰라? 안 해. 위대하다니까요. 대한민국. 몰라도 답이 나와요. 답이 나와. 그래서 원래 로그 함수는 지수 함수의 역함수로서 이런 그림 기억날 텐데 밑이 2든 뭐든 얼마든 간에 지수 함수를 그려보면 이런 형태로 주어지고 요렇게 45도선 그은 다음에 그 역함수 형태로 이렇게 그려지는 함수가 있어요. 요게 무슨 함수예요? 로그 함수예요. 근데 이 로그 함수의 경우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운 로그는 상용 로그라고 해가지고 10을 밑으로 하는 로그인데 상용 로그도 써요. 근데 실제로 로그를 쓰는 이유가 로그가 큰 수를 다루기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실제로 이제 자연과학을 하거나 경제학을 할 때는 밑을 10으로 하는 로그보다는 2라는 특수한 값을 밑으로 하는 그런 로그를 많이 써요. 그래서 2라는 게 각주에 나와 있는 그러한 특수한 값 2.71828 뭐 나가잖아요. 요 값을 밑으로 하는 로그인데 이 값을 밑으로 하는 로그가 아주 신비로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경제학에서 아무 말 없이 로그라고 했을 때는 자연 로그를 쓸 것이며 자연 로그를 쓸 때는 우리가 줄여가지고 내추럴 로그라서 ln이라는 이런 표현들을 써줄 겁니다. 됐습니까? ln. 자, 두 번째 외울 거리예요. 자, 그래서 lnx라고 하면 밑을 2로 하는 로그 함수입니다. 한 번 더 연습해 볼까? A 어떻게 해도 돼요? 앞으로 빼도 되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할 것 같죠? 신기한데요.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로그 함수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거듭제곱 함수가 아니잖아요. 거듭제곱 함수형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외워야 돼요. 로그 함수를 미분하면 분수 함수가 나옵니다. 자, 이거는 암기거리입니다. 로그 함수를 미분하면 분수 함수가 나옵니다.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보세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로그 함수라면 로그 함수의 기울기는 반드시 뭐예요? 양수예요. 근데 기울기의 절대값은 점점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져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로그 함수를 미분했다라고 할 때 로그 함수를 미분했다고 할 때 이것을 y-라고 쓸 수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요렇게 한 덩어리로 묶어가지고 보통 미분 연산자처럼 그렇게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제가 dx분의 dlnx 요렇게 쓴다면 이게 이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로그 함수를 x로 미분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y를
x로 미분했다 생각하듯이 로그 함수를 x로 미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이건 외웁니다. 로그 함수를 미분하면 분수 함수가 나오게 됐어요. 이거는 경제학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중요한 성질. 로그 함수를 미분하면 분수 함수 돼요. 경제학이 그래요. 무슨 경제 이런 거 배우는 줄 알았는데 계속 수학해요. 이제 수학 뒤에 숨어 있는 논리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요거는 앞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 다음에도 이제 계속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아래쪽에서 보시면 뭐 합차의 미분, 곱의 미분, 합성함수 미분 있는데 이거는 나올 때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외워야 될 것은 첫째, 거듭제곱 함수 미분 공식 첫 번째 외웁니다. 두 번째, 로그 함수 미분 공식. 세 번째는요, 아래쪽에 팁을 보세요. 팁을 보시면 자연 로그 미분하면 뭐 된다고요? 분수함수 됩니다. 됐습니까? 자연 로그 함수 미분하면 분수함수 됩니다. 이건 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앞으로 합성함수 미분할 일도 있고 곱함수 미분할 일도 있는데 이거 그때 나올 때 설명드립니다. 합성함수는 미분하면 곱이 되고요. 곱은 미분하면 합이 돼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까 말씀드린 수학 특강에 가면 이런 이야기 하니까 뭐 일단 수업 듣는 데는 이 정도 알고 가면 문제가 없으니까요. 일단 분수함수가 된다. 합성함수는 곱으로, 곱은 합으로. 됐습니까? 이런 것들 일단 한번 들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수학의 기초를 보았고 이런 기초들이 탄력성을 설명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 잠깐 끊었다가 2교시 하도록 하겠습니다.